유산 한 푼 없는 집에 왜 와요? 대접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이 내 귓속에 아직도 서늘하게 남아 있습니다. 식탁 한가운데 멈춰선 채 나는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비닐이 문지르는 소리가 바람처럼 스쳤고 방금 지은 쌀밥의 김이 허공에서 길을 잃고 흩어졌습니다. 김 속에 섞여 있던 된장의 구수한 냄새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쓴맛으로 변했습니다. 현관문 틈새로 바깥 공기가 스며들어왔습니다. 초겨울의 냉기가 발목을 감싸고 내 손등에 돋은 잔주름 사이로 서늘함이 파고들었습니다. 며느리 소영은 팔짱을 낀 채 눈썹을 아주 조금 치켜 올린 표정이었습니다. 말은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깊이 박혔습니다. 어머니, 바쁘신데 이제 오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해요. 태훈이 그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 아들. 어릴 때 열이 펄펄 끓던 밤, 이마에 찜질 수건을 수십 번 갈아주던 그 아이. 지금은 회사 사람들 앞에서는 유연하다고 칭찬을 듣는 남자. 그러나 내 앞에서는 언제나 양쪽 눈빛이 흔들리는 아들. 나는 아이의 시선을 피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 아이는 내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장바구니 안쪽에서 유리병이 서로 부딪히는 얇은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담가온 갓김치 국물이 봉지 속에서 살짝 넘쳐 손끝이 메워졌습니다. 내가 꺼내 들려던 도자기 반찬 그릇은 오래전에 금이 갔던 자리에서 반짝였습니다. 그 금은 지난 여름에 더 깊어졌고 나는 띠지처럼 하얀 테이프를 안쪽에 붙여 새는 국물을 막곤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금이었고 오늘따라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금만 맛이라도 보고 가세요. 된장 새로 띄웠어요. 됐어요. 저희 식성은 저희가 알아서요. 소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말끝마다 얇은 유리 같은 날이 달려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날들이 내 살을 베지 않도록 조심해 미소를 지으려 했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그래도 내 손으로 만든 건데 한 젓가락이면 되는데. 아니지, 붙잡지 말자. 더는 미움이 자라지 않게. 내 속에서 짧은 말들이 날아다녔습니다. 나는 장바구니를 다시 들었습니다. 두 손잡이가 손가락 마디의 뼈를 눌렀습니다. 그런 느낌을 마지막으로 받은 게 언제였나 생각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무엇을 떠올려도 오늘을 가볍게 만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추워요. 문 닫을게요. 태훈의 말. 그 말에는 나를 향한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래 살아오니 알겠습니다. 미안함이란 문을 닫는 사람의 체온을 잠깐 올렸다가 곧 차갑게 식혀버리는 감정이라는 거리요. 나는 그 체온을 빌려 몸을 덮이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발을 깨어 신고 현관 앞에서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식탁 위 하얀 그릇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수저, 그리고 깨끗이 닦인 유리창 너머로 엷은 겨울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내 그릇들은 그 빛을 받으면 유난히 따뜻해 보였는데 오늘은 유리창에 부딪혀 튕겨 나온 빛 같았습니다. 닿지 못하는 따뜻함. 그럼 이제 그만 올게.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또렷했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자 복도 끝 창문에서 찬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손가락을 비벼 감각을 살리며 나는 장바구니 속을 더듬었습니다. 오래 사용해 윤이 흐려진 도자기 반찬 그릇의 가장자리가 차가웠습니다. 나는 그 차가움을 손바닥에 옮겨 담고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숫자판에 불빛이 켜졌다 꺼지는 사이 내 마음속 몇 개의 불빛도 함께 꺼져갔습니다.
이쯤에서 멈추자. 애써온 만큼만 기억하자. 그래, 이제 그만 와야겠네. 엘리베이터 안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이 말했습니다. 쌀뜨물 같은 탁한 색의 표정. 눈가에 습기가 비쳤지만 나는 눈을 깜빡여 그 물기를 밀어냈습니다. 울면 져버리는 것 같아서가 아닙니다. 울음이 이 순간을 바꿔주지 못할 걸 너무 잘 알아서였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에 매캐한 김장 냄새가 실려왔습니다. 어딘가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김치를 버무리고 있을 테지요. 붉은 양념이 손톱 사이로 배고 웃음소리가 오가고 잠깐 다툴지라도 금세 누군가가 웃음으로 덮어줄 테지요. 나는 그 풍경을 떠올리며 장바구니를 더 꼭 들었습니다. 손잡이가 살을 파고들 때 비로소 내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길 모퉁이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핸드백 안쪽 작은 봉투를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하나의 봉투, 얇고 가벼워서 늘 가지고 다니면 잊힐 법한 크기. 나는 그걸 쓸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정말 언젠가가 온다면 그때는 이 얇디얇은 종이가 어떤 칼보다 날카로울 것을 나는 알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와서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아들 집이 있는 아파트 동을 바라봤습니다. 창짝 사이로 불빛 하나가 켜졌다 꺼졌습니다. 그 빛은 오래전 아이가 밤마다 나를 불러보던 탁한 형광등의 빛과 비슷했습니다. 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를 하는 건 아닌데 인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와야겠네. 버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내 결심도 또렷해졌습니다. 오늘로 나는 멈춥니다. 그 대신 아주 다른 방식의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약 냄새와 희미한 소독약 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가 유난히 코끝을 찔렀습니다. 나는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내 손으로 쓴 한 장의 편지와 오래전부터 갖고 다니던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잔액은 0원. 그러나 그 안에는 내가 세상과 맞서며 살아온 모든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 그 일이 있던 날 밤, 소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유산 한 푼 없는 집에 왜 와요? 대접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단단했는지 내 가슴 안에서 금이 간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금이 오래된 도자기 그릇의 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나는 자꾸만 그 말을 떠올리며 한참을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이 무겁게 돌고 된장 냄새가 식은 뒤에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 오늘도 오셨네요. 병원 간호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냥 검진 겸 들렀어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온 게 아니라 마음이 더는 버티질 못해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기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혼자 지내시죠? 네, 이 나이에 뭐. 혼자여도 괜찮아요. 나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입술 위에서만 머물렀습니다. 의사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급한 일이나 미뤄둔 게 있으면 정리해 두세요. 그 말이 마음속 어딘가를 찔렀습니다. 정리할 일이라니. 나는 아직 말로도 못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법무사 박인수를 불렀습니다. 남편의 친구였고 오래전부터 가끔 소식만 주고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고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정순 씨? 이거 하나 좀 맡아주세요. 유 원장입니까? 뭐 그런 셈이죠.
그냥 마음 정리라고 생각해 주세요. 나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내 통장과 직접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에게 제가 직접 전달할까요? 아니요. 제가 세상 떠난 뒤에요. 그때 전해주세요. 박인수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하지 못한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겁네요, 이 봉투. 가벼운 줄 알았는데요. 사람 마음이 들어있으니 그렇겠죠.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주 짧았고 오래 참았던 눈물이 그 끝자락에 매달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벽시계 초침 소리, 창문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 그 소리들이 이상하게도 귓가에 명확히 들렸습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놓인 도자기 밥그릇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에게 외면당했던 그날 차마 버리지 못했던 그릇. 금이 간 자리로 조심스레 손가락을 문질렀습니다. 그 틈으로 스며든 시간들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냥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쯤 했어야 했나? 혼잣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눈물이 그릇 위로 떨어져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에서 받은 약봉지를 식탁 위에 두고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혹시 누가 온다면 밥은 냉장고에 있습니다. 그 한 줄을 적으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미 해야 할 말은 다 쓴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겨울 햇살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나는 목도리를 두르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공기 속에 김장 배추의 냄새와 연탄 연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냄새였습니다. 내 발끝에 닿는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흰색 봉투 위에 소영에게라고 적힌 글씨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따라 그었습니다. 글씨의 끝에 다다르자 내 마음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래, 이걸로 됐지.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창문 밖에서 까치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오래전 시골집에서 새해 첫날을 알리던 울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울음소리에 맞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결심이 또렷해졌습니다. 이제 그만 미련도 욕심도 다 내려놓자.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 마음뿐이다. 그날 저녁 나는 흰 봉투를 가슴께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봉투를 맡겼다. 유산은 없다. 하지만 마음은 남았다. 언젠가 그 아이가 이걸 보고 조금이라도 울어준다면 그걸로 나는 된다. 병실 불빛 아래 정수는 봉투를 다시 한번 쓰다듬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고요했다. 창밖에는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구나. 그리고 다음 순간 산속의 기계의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 그 밤이 지나고 나서야 세상은 봉투의 무게를 알게 된다. 장례식장은 겨울비로 젖은 듯 축축했습니다. 사람들은 검은 옷자락을 정리하며 형식적인 인사를 나눴고 향 냄새와 국화꽃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히게 퍼졌습니다. 나는 하얀 국화꽃을 한 송이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내 이름을 대신한 초상화가 그 중앙에 있었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하자. 사람 부를 것도 없어. 아들 태훈이 그렇게 말했을 때 며느리 소영은 단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돈도 없던 분인데 뭐 대단하게 할 게 있나요? 그 말은 슬픔 대신 냉기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이 들리지 않은 척했지만 모두의 시선이 잠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태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영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시간만 확인했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허름한 탁자 위에는 유리컵 몇 개와 식은 커피 포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이 다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태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마지막엔 고생 안 하셨다니까 다행이지. 그러게요. 돌아가실 때까지 혼자 계셨다면서요. 일하느라 자주 못 찾아뵌 게 마음에 걸려. 그걸 지금 말해요? 생전에 그렇게 하시지. 소영의 말에 태우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문이 열리며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장례식장 안을 둘러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무사 박인수였습니다. 김태훈 씨,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아, 박 선생님, 어머니 지인분이시죠? 그렇습니다. 정순 어르신께서 제게 맡기신 게 있습니다. 소영은 그 말에 눈썹을 찡그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곧장 남자의 손에 들린 봉투로 향했습니다. 흰색 봉투, 구겨진 모서리. 그 안에는 무언가 묵직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상속 관련 서류입니다. 상속이요? 네. 정순 어르신께서 사전에 작성하신 문서와 함께 직접 남기신 유언장이 들어 있습니다.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소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유언장이요? 설마 돈이 있던 건가요? 그녀의 말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인수는 표정을 바꾸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용은 제가 직접 읽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순 어르신께서 반드시 며느님께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한테요? 네. 직접 이름을 적으셨습니다. 한소영에게. 소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잠깐 스쳤던 놀라움이 곧 불편함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대충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뭐 이런 걸 굳이 나중에 볼게요. 그녀는 봉투를 자신의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봉투 끝이 살짝 찢어지며 안쪽에 있던 파란색 통장이 스치듯 보였습니다. 농협은행. 그녀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조문객들의 발소리가 잦아들고 장례식장에는 향 냄새와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태우는 의자에 앉은 채 멍하니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의 정수는 잔잔히 웃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에도 늘 그랬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소영은 그의 옆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홀짝이며 무심하게 말했다. 이제 이런 일로 마음 약해지지 마요. 세상은 그렇게 감정적으로 살면 손해예요. 소영아, 그분이 우리한테 남긴 게 그 말뿐일까? 남긴 게 있다면 뭐겠어요. 결국 돈이지. 그녀의 말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그때 태훈의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유언장 관련 서류 전달 완료. 박인수. 그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소영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장례식장이 텅 비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소영은 몰래 자신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종이의 감촉이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유언장이라 뭐가 들어있을까? 그녀는 봉투를 빛에 비춰봤습니다. 흰 종이 사이로 통장의 모양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그녀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게 현실이지. 결국 가진 자가 웃는 거야.
그녀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고 영정 앞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사진 속 정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웃기는군요. 결국 아무것도 못 남기셨잖아요. 그 말이 허공에 흩어지는 순간 촛불 하나가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습니다. 그 미세한 흔들림에 그녀의 손끝이 멈췄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 한켠을 서늘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영은 자리에 앉아 봉투를 꺼내 들었다. 손톱 끝으로 봉인 부분을 살짝 뜯자 딱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안에서 파란색 통장이 미끄러져 나왔다. 잔액 칸에는 0원, 그리고 그 아래엔 낯익은 필체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이 통장은 내가 내게 쏟은 말들의 무게야. 밤은 깊었고 빗소리가 천천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불을 끄지 않은 채 탁자 위에 놓인 흰 봉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이틀.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봉투 하나만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시선을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 소영은 낮게 중얼거리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살짝 뜯어진 봉인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종이의 거친 감촉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다물고 한 번 더 천천히 손톱으로 끝자락을 찢었습니다. 슥 가는 소리가 방 안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건 단 3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통장, 하나는 손으로 접은 편지 1장, 그리고 낡은 사진 1장. 파란색 통장을 펼쳐본 순간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잔액 0원. 그 밑에 적힌 예금주 이름 이정순. 그리고 메모란에 낯선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 통장은 내가 내게 쏟은 말들의 무게야. 그녀는 잠시 통장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의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엔 묘하게도 단단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소영아, 너의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유산이 없다고, 대접받을 이유 없다고 했던 그 말.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야. 나는 가진 게 없었으니까. 하지만 기억해줬으면 좋겠구나. 가진 게 없어도 남길 수 있는 건 마음이라는 걸.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너희 둘이 평생 편히 살길 바란 기도야. 언젠가 내가 나이 들어 같은 말을 듣게 되더라도 그때는 나처럼 침묵하지 말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렴.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이다. 정순이. 편지를 다 읽은 소영의 손끝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고 뭔가 모골대를 밀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이 막힐 듯 답답했습니다. 뭐야 이게. 그녀는 중얼거리며 다시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숫자 0이 적힌 그 자리. 그 숫자가 마치 비웃는 듯 보였습니다. 텅 빈 숫자 하나에 이상하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돈 한 푼 없는 게 뭐가 유산이야. 그녀는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 소리조차 방 안에서 메아리처럼 퍼지다 사라졌습니다. 소영은 다시 사진을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3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정순, 그 옆에 어린 태훈, 그리고 며느리 소영이 결혼식 날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정수는 그날도 조용히 뒤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지금도 사진 속에서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날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행복했다고?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묘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마음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훈이 퇴근에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잤어? 응, 그냥 생각 좀 했어. 그 봉투 말이야, 확인해 봤어? 봤어. 통장만 있더라. 잔액도 없고, 그래도 어머니가 뭘 전하려고 하신 게 아닐까? 무슨 뜻이 있겠어. 그냥 감정적인 거지. 태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봉투 위에 놓인 사진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사진, 우리 결혼식 때네. 응, 그분이 찍었나 봐. 그래도 어머니가 그날 행복했다고 적으셨잖아. 소영은 그 말을 듣자마자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행복했다고 그래. 그랬겠지. 여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냐. 그냥 잠깐 추억이 생각나서 그래.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에서는 전혀 다른 말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와서 이런 걸 남겼을까?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런 뜻인가? 아니면 나를 시험하는 건가? 밤은 깊어가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소영은 홀로 거실에 남아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숫자 0이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속 텅 빈 자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통장을 접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이건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접힌 종이 안에서 그녀의 손끝이 느낀 건 분명 무게였습니다. 비어 있는데도 이상하게 무거운 무게. 그녀는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답답하지? 창문을 스치는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봉투를 다시 봉인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남은 건 마음뿐이더라. 소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방 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통장의 0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0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이상하게도 자신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비가 개었습니다. 창문에 맺혔던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며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통장과 편지의 글씨가 눈앞에 계속 아른거렸습니다. 이 통장은 내가 내게 쏟은 말들의 무게야. 그 문장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 문장이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다 뭔 소리야? 나보고 뭘 느끼라는 거야? 그녀는 투명한 유리컵을 움켜쥔 채 혼잣말을 했습니다. 컵 안의 물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떨림이 마치 그녀의 불안한 마음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소영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단 하나, 법무사 박인수의 사무실. 작은 골목 안 회색 간판이 달린 사무실 문을 열자 안쪽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와 잉크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인수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맞았습니다. 며느님 오셨군요. 그날 어머니가 맡기신 봉투, 그게 다인가요? 다라고요? 통장의 영원이라니 그게 무슨 유산입니까? 장난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인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소영 씨, 정순 어르신은 돈보다 더 무거운 걸 남기셨어요. 그게 뭔데요? 진실입니다. 그 한마디에 소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인수는 서류철을 꺼내 한 장의 문서를 펼쳤습니다. 20년 전 김태훈 씨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때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그때 저희 집안은 반대가 심했죠. 남편이 빚이 많았으니까. 그 빚 누가 갚은 줄 아십니까? 그야 태훈 씨가 열심히 벌어서. 아닙니다. 정순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박인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분은 당신 몰래 그 빚 전부를 갚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남편이 직장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분 덕분이었어요. 소영은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머니가 그럴 형편이 어디 있었다고요. 그 형편을 만들려고 평생 일하셨습니다. 남의 식당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교회 청소도 하셨죠.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언가 목구멍에 걸린 듯 숨이 막혔습니다. 박인수는 책상 서랍을 열고 한 장의 낡은 영수증 묶음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학자금, 의료비, 빚상환 내역 모두 정순 어르신 통장에서 출금된 겁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영수증을 넘겼습니다. 각 장마다 적힌 금액은 작았지만 날짜는 꼬박꼬박 이어져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15일 3만 원, 2007년 9월 2일 8만 원. 마지막 장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소영이 결혼식, 드레스 값은 내가 내야지. 그녀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무언가 뜨거운 게 눈가로 번졌지만 금세 손등으로 닦아냈습니다. 이건 그냥 도와준 거예요. 그분이 원해서 하신 거라고요. 그렇다면 왜 그걸 숨기셨을까요? 박인수의 말에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순 어르신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도와줬다는 걸 알면 소영이가 더 힘들어할 거야. 그게 그분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소영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섞였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지금껏 알고 있던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완전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박인수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제게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음만은 남길 수 있겠더라. 그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 어딘가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그 통장은 유산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거울이요? 그분이 당신에게 비춰주고 싶었던 당신의 모습. 소영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앞의 종이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손끝에 닿는 영수증의 질감이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아무도 말 안 했죠? 그분이 원치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깨닫길 바라셨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깨닫는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나요? 박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밀어두었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죄책감이라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눈이 시리도록 밝았습니다. 그녀는 손가방 속 봉투를 다시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종이의 감촉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뜨거움이 마치 용서받을 수 없는 기억의 온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길모퉁이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건너편 카페 유리창 너머로 젊은 여자가 노모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소영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통장이 미끄러져 인도에 떨어졌습니다. 햇빛이 그 위로 내려앉으며 숫자 0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밤이 내린 서울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겨울바람이 지나가며 낙엽을 쓸어갔고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기억들을 쓸어내는 듯 들렸습니다. 소영은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그 통장과 편지, 그리고 사진 한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마주한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입에서 새어나온 그 말은 너무나 낮았지만 고요한 방 안에서는 그 목소리가 울림처럼 번졌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그 미소를 보고도 왜 불편함만 느꼈을까? 그땐 그 웃음이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보니 그건 가장 따뜻한 축복의 얼굴이었다. 탁자 위의 편지가 바람결에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종이를 펴 다시 읽었습니다. 그 문장들 하나하나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가진 게 없어도 남길 수 있는 건 마음이란다. 언젠가 내가 나이 들어 같은 말을 듣게 되더라도 그녀는 문장 끝을 읽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번져 글씨가 흐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편지를 손등으로 닦아내려 했지만 닦을수록 잉크가 번져 더 희미해졌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천천히 사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태훈이 들어왔습니다. 늦은 퇴근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불을 켜려다 어두운 방 안의 공기를 느끼곤 멈췄습니다. 여보, 왜 이러고 있어? 하루 종일 이러고 있던 거야? 태훈 씨, 당신도 알았어요? 뭘? 어머니가 우리 빚 갚으셨던 거. 결혼식비, 학자금 다 어머니 돈이었다면서요. 태훈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미안해. 말 못했어. 어머니가 부탁하셨거든. 소영이 알면 마음 아플 거다. 그냥 모른 척 해줘. 하셨지. 소영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마음 아픈 걸 배려한 거라고요? 그분 나름의 방식이었어. 그럼 난요? 난 뭐예요? 평생 며느리 노릇 제대로 못했다고 욕먹고 그분 앞에서 죄인처럼 굴었던 내가 그분 덕분에 살았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통장이 구겨졌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한 소리와 함께 내면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훈 씨, 나 그날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어땠을까? 무슨 날? 명절날. 어머니한테 유산 한 푼 없는 집에 왜 오냐고 했던 그날 말이에요. 그때 나 그냥 피곤했을 뿐이었는데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짝이며 매달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나한테 뭘 남기신 줄 알아요? 숫자 0이요. 아무것도 없는 숫자. 근데 그게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태우는 말없이 아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그 손을 밀어냈습니다. 이제 와서 위로받고 싶지 않아요. 그분은 이미 떠났고 난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에는 분노와 후회,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장롱위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식 앨범이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사진 속의 어머니가 또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번엔 너무 선명해서 도저히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앨범을 덮고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날 나 좀 잡아주지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냥 한 번만 안아달라고. 그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더니 앨범의 겉면을 적셨습니다. 그 눈물 자국이 마치 오래된 잉크처럼 스며들었습니다. 태훈이 문틈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건 이제 위로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이미 자신 안의 죄책감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싸움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찢어진 통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 위에 잔액령이 눈앞에서 번지고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 진짜 없는 건 돈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과 함께 오래 참았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탁자 위 편지 위로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새벽 3시,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문 밖에서 까치 한 마리가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그 소리를 따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알았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네요. 탁자 위의 통장이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0이라는 숫자가 은은한 불빛에 반짝이며 그녀의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을 받아냈습니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카페 안, 소영은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싼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흐느끼던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법무사 박인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봉투는 한때 그녀가 어머니에게서 받았던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단지 이제는 다시 돌려주러 온 자리였습니다. 이걸 돌려드리려고요. 통장이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어머니가 남긴 게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면 전 그 마음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박인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안도와 슬픔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순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기억나십니까? 무슨 말씀이요? 이제라도 알았다면 그걸로 됐다. 그 말씀입니다.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인수는 천천히 가방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상자는 오래된 나무 향이 배어 있었고 뚜껑에는 낡은 리본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건 정순 어르신이 당신께 남긴 마지막 물건입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반지 한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빛바랜 금반지. 세월의 흔적이 남아 윤이 거의 사라진 상태였지만 그 표면엔 손때처럼 부드러운 온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삼키며 반지를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건 결혼 반지네요. 맞습니다. 정순 어르신의 반지입니다. 마지막 순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이건 그 아이 차례야. 내가 다 품지 못했던 가족의 마음을 대신 이어가줬으면 좋겠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 잔 위에 떨어지는 커피방울 소리, 모든 게 멀게 들렸습니다. 소영은 반지를 바라보며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걸 제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어르신은 이미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손바닥이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체온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온기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손의 온기였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마침내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울음은 조용했지만 깊고 진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까지 생각하셨을 줄은 몰랐어요. 난 평생 그분을 원망했는데 그분은 끝까지 나를 미워하지 않으셨네요. 박인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 앞에 커피잔을 치워주었습니다. 한동안 울음이 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반지를 가슴께로 끌어안았습니다. 이젠 돌릴 수도 없는데 이렇게 후회할 줄 알았으면 단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안아드릴 걸. 그녀의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반지가 은은하게 반짝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박인수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정순 어르신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일기 한 줄이 있습니다. 그걸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는 노트 한 장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은 돈이 없어도 마음을 남길 수 있다. 그 마음을 받는 사람이 슬퍼하길 바라지 않는다. 단지 언젠가 그 마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주길 바랄 뿐이다. 소영은 그 글씨를 손끝으로 따라 그었습니다. 글씨의 곡선 하나하나가 그녀의 심장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걸 이제야 배웠어요. 그녀는 반지를 다시 상자에 넣으려다가 곧 손가락에 천천히 끼워 보았습니다. 반지는 약간 헐거웠지만 이상하게 꼭 맞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 반지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통렬한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자를 들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햇살이 길 위로 쏟아지고 그 빛 속에서 반지가 번쩍였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네요. 하지만 그 목소리 뒤에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용서를 구했지만 용서는 들리지 않았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장례가 끝난 지 1년. 봄은 다시 돌아왔고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소영에게 그 1년은 평생보다 길고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세상과 거리를 두며 조용히 어머니의 이름을 새긴 작은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간판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순 장학회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그 이름을 볼 때마다 그녀는 묘한 뭉클함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그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칠 때마다 반지는 은은히 빛났습니다. 그 빛이 책상 위를 스치며 마치 살아있는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 반지를 손끝으로 천천히 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 반지를 낄 자격이 생기려면 아직 멀었나 봐요. 책상 한쪽에는 장학금 신청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사람을 돕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소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어딘가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은 남길 수 있단다. 그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이제 그 말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삶의 의미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도자기 밥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릇에 금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지난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가서 된장국을 끓였습니다. 집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냄새. 그 냄새는 언젠가 시어머니가 만들어주던 그날의 냄새와 똑같았습니다. 태훈 씨, 밥 먹어요. 오늘은 된장국 했어요. 태훈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냄새를 맡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된장 냄새네요. 응. 어머니가 끓이던 그 맛이 나요. 어떻게 그걸 기억해? 이상하게도 요즘은 그분 목소리가 자주 들려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국을 떠주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라 그리움의 떨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잠시 창가에 서서 저녁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 사이로 구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에 낀 반지를 바라보며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어요.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네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된장 냄새와 바람이 섞여 따뜻한 온기로 퍼졌습니다. 그 온기 속에서 누군가의 미소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 미소는 다정했고 오래된 기억처럼 아련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작은 흰 상자에 반지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사무실 한쪽 유리 진열장에 놓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짧은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이 반지는 마음의 유산입니다. 돈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습니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더 이상 미움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평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그 말이 이제야 이해돼요. 유산은 남기는 게 아니라 이어가는 거였네요. 시어머니의 미소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따뜻했습니다.